지난주 서울 시내 면세점 입점 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른바 재벌 컬래버레이션으로 불리는 HDC 신라와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분석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면세점 선정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예. 그 승자 중 한 곳인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더군요. 이게 그 불공정 거래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어쨌든 의심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면세점 관련돼서는 아마 지난 1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결정 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예측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관련된 보고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요. 발표 당일 오전에 모 증권사에서 딱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왔죠.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체 입찰 참여 기업 중에서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크다. 그러니까 면세점으로 선정되면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딱 한 군데에서 나온 거예요. 당일에요. 예, 당일날 아침에. 그런데 그날 주가가 발표 당일이죠. 6.67% 상승한 뒤에 내내 급등세를 보다가 결국 상한가에서 마무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보면서 하나 주식이 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5시에 딱 발표 나고 나서 이거 뭔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금융당국이 나중에 얘기할 때 이거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하루에 10,000주에서 30,000주 정도 거래되던 것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였습니다. 근데 당일날 870,000주가 거래됐거든요. 87배 정도 뛴 건가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자, 그런데 지난 6월 15일부터 그 주식 거래 확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커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한가를 쳐도 15%, 하한가를 쳐도 15%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하는 건 위로 30%, 아래로 30%라는 거예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87,000주가 됐다는 것은 충분히 작전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이야기 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번에 면세점을 선정하는데 미리 한화 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작전 세력이 붙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예측이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니, 주식 거래가 그렇게 보였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무효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하니까 철저히 살펴보고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한화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세부 점수 평가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오히려 하나가 더 나서서 우린 결백하다 조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사실 HDC 신라 면세점은 다들 전문가들 예상했고 그 다음 신세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 측에서 이걸 깨끗하게 공개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면을 좀 세우는 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낙점을 점치는 보고서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길래 한화가 됐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화가 이걸 가지고 뭐 주식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거래소 측에서 누가 거래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다니까 아마 그거 어떻게 될 것인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이 투명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시쳇말로 쇼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관세청에서 50명의 심사위원을 예비로 뽑아놓고 6일날 15명 전적으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인터넷 사용 못하게 하고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하고 2박 3일 동안 가져놓고 있다가 나중에 입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그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위원 구성이라든지 이 구체적인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림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한번 그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이번에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을 보시면요. 지속 가능성 및 재무 건전성 등 경영 능력 가장 크게 본 거죠. 이번에 면세점이라고 해요. 면세점 사업이라고 하지만 올해 8조, 내년에 10조라고 합니다. 10조로 넘어가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0점 주고요. 그 다음 관리 역량 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요 환경 요소 150점, 사회 공헌도 150점, 그리고 상생 협력 15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청에서 이번에 그 분명한 면세점 선정의 기준으로 내온 것이거든요. 가장 큰 데가 뭐냐면 300점짜리 경영 능력이에요. 그래서 HGC 신라 면세점 가능한 것이 HGC 신라 면세점은 그동안 롯데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새로 면세점을 선정할 부지가 없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범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과 같이 손을 잡으면서 용산에 어마어마한 부지를 얻은 거죠. 경륜과 경험과 부지를 얻으면서 같이 성공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통과가 된 거고 관리 역량 역시 통과된 거고 그래서 사실 HGC 신라 면세점에 대해서는 뭐 그날도 뭐 주식이 뛰었다라고 하지만 능히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다음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궁금한 거죠. 하나 그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과연 뭐 면세점 운영해왔기 때문에 뭐 역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과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개별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조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더군다나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 불러오는 상당히 공공적인 성격이 크거든요. 한 회사한테 그냥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투명하고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점이 얼마가 됐고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됐고 이거 얘네들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주가가 워낙 이상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거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합니다. 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적 기능이 굉장히 크죠. 한국의 그렇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 성격이 상당히 깊은데 아까 저기 기준에도 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위주로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좀 소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면세 사업이라는 것이 초기 투자와 함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도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면세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대기업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대기업한테 몰아줬기 때문에 롯데가 60%라는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 호텔신라가 31%는 점유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소규모 면세점을 여러 개 두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면세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다양화되어 있는 취향이라는 데 맞춰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독과점 비판이 있지만 대기업한테 몰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같이 백화점식 나열식 면세점보다는 일본의 면세점처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논의와 이거는 함께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독과점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찌감치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롯데
면세점이 탈락이 됐던 부분, 사실 다들 롯데는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는 10월에 또 면세점 대전 2차전이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이때 예. 롯데 소공점, 월드점을 비롯해서 4곳이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워커힐 면세점하고 부산 신세계까지 포함해서 4 예. 군데인데요. 사실 이번에 15년 만에 면세점 특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2차전은요 그렇게 치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 이 부분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여행업계와의 안정성 이것 때문에 고려해서 기존 사업자가 좀 유리하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업자들이 끼어들기에는 좀 김 빠진 얘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존 사업자들이 특허 갱신을 통해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동화 면세점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2차 면세점까지는 조금 뭐랄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제가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문화관광 체육부 관계자들하고 전문가들 모이는 회의에서 과연 요커들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도 있지만 관광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 체육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은 기억나시겠죠? 예.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즉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통용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에 32%나 되는 그 중국 증시가 빠지고 나니까 휘청하잖아요. 중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이 걸린 형태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에 수출한다라든지 외국 관광객을 들여온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불이 탁 붙으니까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부에 제가 요청했던 것이 왜 지난번에 모디 인도 총리가 왔을 때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을 시켜놓고 그 후속 조치가 없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 워낙 중국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손님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을 같이 오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오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분산 투자하듯이 많은 나라의 외국 관광객들 난민은 지금 한류 때문에 난립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지 한쪽으로 몰빵 투자하듯이 하는 것은 결국은 관광에서도 실패한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에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꼴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관광에서도 몰빵 투자 중국한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세계 영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공무원분께 이 방송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지. 보실까 모르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